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나오고 반도체 지원법도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의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우리 산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가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책을 내셨던데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 책을 내셨더라고요. 예, 제가 낸 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홍사원의 경제쇼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홍사원의 경제쇼에 출연했던 분들의 중에서 중요한 엑기스 되는 횟수를 아마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책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의 참여가 있을 뿐이지 제가 직접 이렇게 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온 다음에 도대체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배터리 주식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분들이 정말 저한테도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 녹화하러 오기 직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실 정도로 이게 정말 큰 관심거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산업부터 알아보고 주가까지 넘어갈 건데 일단 자동차 산업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일단 뭐 당장에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미국의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2% 내지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 내지 3%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현대차가 판다고 해봐야 몇 대를 팔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일단 뭐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그 현대차가 그 미국에서 판매하고 그러는 차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내연차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큰 타격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보면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니까 뭐 한 4, 5년 정도 지나면 그때는 지금 예상으로도 한 해에 팔리는 이 전기 자동차가 미국에서만도 뭐 50만 대를 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는 실제적으로 참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도 참가를 못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특히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참가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는 앞으로의 문제 이렇다라고 봐야 되죠. 아마 그래서 그 현대차에서 당초에 2025년으로서 계획을 잡았던 이 전기차 공장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더 땡겨가지고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기아자동차 주가나 이런 자동차 산업의 주가에 참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참 궁금한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시장 자체도 작고 그 안에서 다 테슬라가 갖고 있던 건 이제 점점 이제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언론들을 보면 현대 기아차가 워낙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어서 아주 조금이지만 이게 막 폭증을 하니까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시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측면에서 볼 때는 혹시라도 이렇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시장을 확대할 때 그때 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그거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봐야죠. 지금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현대차나 기아차가 전기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수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지금 보조금에서 제외를 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테슬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최대로 보면 1,000만 원 정도 가격이 더 높은 건데 그건 현대차가 굉장히 차를가 아무튼 뭐 1,000만 원을 더 내고라도 살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좋은 형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그래도 조금 버텨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해서 당연히 그 부분들에서 지금 당장에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조금 주는 것만큼을 아무튼 현대차가 그럼 우리는 그거를 못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만큼은 우리가 그 손해를 보면서라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전기차와 관련한 부분들에서는 당장에 크게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당연히 처음에 지금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만큼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것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WTO 규범도 위반한 것 같고 우리는 또 미국하고 특별한 관계잖아요. FTA를 맺었단 말이죠. 아니 FTA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규정을 위반한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미국 차한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계급이 깡패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일단 뭐 본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제소라고 그랬을 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판결을 받아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일단 뭐 그 심판이 날 때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또 할 얘기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건데 왜 다른 나라에서 만든 차에 보조를 해주냐. 기왕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에다 보조를 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정서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 측면하고 또 맞물려서 그 나오는 게 뭐냐면 11월에 어차피 중간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세금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서 의의가 있는 거지. 그걸 뭐 지금 다른 쪽에다가 우리가 굳이 다른 나라에다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일단 그럼 자동차 주가랑 뭐 좀 연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이게 엄청난 악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성장성을 제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예, 그렇죠. 지금 당장에는 어차피 뭐라 그러더라도 세계 자동차의 대세는 여전히 그 내연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시장의 거의 뭐 90% 넘게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큰 타격이 없으니까 현재 막 봤을 때는 기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죠. 근데 주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보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익 플러스 성장성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면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성장성 부분에서는 계속 기존에 그 받았던 그 이 가치보다는 낮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들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궁금해지는 건 배터리 산업이거든요. 과연 배터리 산업에는 이제 양쪽 측면이 다 있어서 정말 너무 혼란스러운데 호재입니까 도대체 악재입니까 이건? 지금에서는 다 호재 악재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재성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중국이 전기차도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빠르게 시작을 해서 산업이 굉장히 탄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2차 전지도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놔두는 형태가 되면 이게 중국에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수에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비중만 갖고 있게 되면 세계 탑 클래스로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탑 클래스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다른 위치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여태까지는 다른 곳에서 많이 그랬었는데 이제 미국 시장을 놓고 싸우는데 그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들어오면 어차피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한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이거 그 3자 간의 싸움인데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과 같은 이제 그 인플레 그 방지법의 이 그 감축법의 그 형태로서 보면 중국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둘의 이제 싸움인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비적으로서 이루어지니까 그 측면으로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 회사들 이런 데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에 보게 되면 이건 뭐 상당한 호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호재라는 측면에서 이제 반대로 여기에 엄청난 악재가 있지 않냐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중국으로부터 과연 독립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이 보조금 7,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사실상의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이 돈이. 근데 이 돈을 받으려면 중국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야지만 예. 나중에 가면 지금 당장은 뭐 중국 좀 섞어도 되지만 중국산은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거의 100%에서 한 80% 정도로 중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전기차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에 협정이 맺어진 거를 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의 75% 정도를 전기차가 그 부품을 사용해야만 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전체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미국산을 쓰지 않게 되면 60%를 아무리 채운다고 하더라도 70%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지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초기에는 미국산을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모든 제품들이 범용화가 되고 이렇게 가서 또 미국하고 협정을 맺고 FTA를 맺고 이러는 나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비중이 미국산만 써야 되는 비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당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에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가지 그 이전서부터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 일단 아무튼 이거는 이겨내야 될 부분이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국이 물론 미국에산 거를 쓰고 그다음에 또 중국산을 안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복을 할 거다 이렇게 가지만 이게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미국에 가서 뭔가 이 전기차에 관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의 동일하게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이 우리만 또 제재를 하기는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제재보다 더 걱정되는 건 중국 걸 안 쓰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중국이 시장 점유율이 많은 원자재나 이런 데서 거의 한 60에서 심지어 80%까지 그렇죠. 가져가는 게 있는데 중국 걸 안 쓰고 제조가 가능할까? 이런 걱정도 약간 지금 당장에는 이제 그 부분들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80%의 재련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를 다 빼버리고 나머지 가구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다른 나라들도 다 걸린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재련한 부분들이 80%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다 제외하고 나면 원자재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약간씩 이제 법안들을 수정해 가면서 유도리를 만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련 부분들은 제외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초기에 이루어져 있는 이거를 가지고 이게 계속 가면서 계속 압박을 할 거다라고 보시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면서 숨통이 약간씩 트이는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 원래 배터리 시장이 지금 보니까 한 몇 년 내로 막 10배씩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법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계는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추격, 사실 중국이 우리 추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지금 시장 점유율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설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 기반은 된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시장을 빼고 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두 개뿐이 없지 않습니까? 유럽하고 미국 시장 이 두 개뿐이 없는데 그만큼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같이 붙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정말 치열하게 서로 치고받아야 되는데 다행히 그냥 한 경쟁자를 떼내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이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터리 산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라니까 미국산만 다 쓰라니까 이를 버리면 아니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누가 공장을 짓겠냐. 전기차 공장도 아무도 안 짓고 배터리도 안 짓고 심지어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반도체 공장도 다 지금 미국에 다 짓겠다고 한 그런 상황에서 아니 이거
생산 소비가 이게 한국에 남아 나겠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신산업이고 이제 남은 건 이거 빼놓으면 다 구산업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 내연 자동차 회사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가 보면 한국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만 공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이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만든 거고 그 이해 지역들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뭐 우리나라의 내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도 있고 심지어 유럽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데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그 공장을 만들어서 내수도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동남아에도 수출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유럽에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는 유럽에다가 또 일정하게 어느 정도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터키에다 만들 수도 있고 동부 유럽에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내연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가 앞으로 대세가 되는데 그거를 미국에만 자동차 공장을 놔두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거고 그 전에 미국 시장이 작을 때는 공장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코스트보다도 훨씬 더 버는 게 적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고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걸 수출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점점 커지면 수출을 하면서 생기는 이 얻는 이득보다도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얻는 이득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화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너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공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다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다시 법안으로 좀 돌아가세요. 이 법안 이름이 글쎄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웬걸 이게 뭐 전기차 배터리 얘기만 하는 거야.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법안인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감축되긴 할까요? 이게 좀 궁금해요. 인플레이션 제가 안을 이렇게 뜯어봤더니요. 인플레이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그렇게 이제 지은 거죠. 지금 뭐 워낙 인플레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하니까 그렇게 이 이름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의회에서도 부드럽게 통과될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지 이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는 거의 그다지 큰 관계가 없고요. 물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 그 유가가 굉장히 높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가 하면 그 석유를 소비하는 것의 한 60% 정도를 운송 쪽에서 사용을 하니 그게 줄어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유가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도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후의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한 20년, 30년 정도 후의 얘기를 지금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의 인플레 감축하고는 별다리 그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이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처음 당선되고 했을 때에 그때 많이 이제 그 친환경과 관련한 그 정책들을 많이 내놨었거든요. 그때에서부터 왔던 거의 파생의 형태다라고 봐야 되죠. 그때는 이거보다도 안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심지어 무슨 뭐 친환경 관련해서 뭐 태양광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주택을 그 친환경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벌어지는 형태가 돼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게 되니까 이게 의회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지금 가뜩이나 이게 재정 적자도 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의회에서 거부감이 많이 일어나는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차 떼고 포 떼고 해가지고 핵심만 딱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의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냥 내용을 봐서는 인플레 감축은 무슨 인플레 감축이야. 그렇죠. 그냥 뭐 친환경이지. 뭐 그 중에 운송 관련한 부분이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로 이게 전기차로 다 전환한다 그러고 앞으로 태양광 다 한다 그러는데 이런 법안이 나와도 유가는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렇죠. 약간 반등한 느낌도 조금 있고 최근 들어서 아니 이렇게 전기차로 다 간다는데 왜 유가는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뭐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전기차로 이렇게 막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대로라면 2030년 되면 새로 만드는 자동차의 50% 절반을 그걸 전기차로 다 바꾸겠다. 그러면 유가가 영향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대체 뭐 있을까요?
그 석유를 거래하고 하는 사람들도 아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그 당장에 크게 유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 이제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2010년대 초반에 사우디가 그때 이제 막 2010년대 중반이군요. 그때 이제 사우디가 130달러까지 올라갔던 그 유가를 60달러 정도까지 끌어내렸어요. 그때 그 사우디가 주도해서 끌어내렸었는데 그 끌어내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높은 유가가 계속되다 보면 우선 셰일 오일 기업들이 굉장히 성행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높은 유가 때문에 이 태양광이나 전기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보급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보면 이게 나중에 가면 유가를 굉장히 끌어내리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해서 이게 유가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서 사우디가 주도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우디 자체가 그 낮은 가격 때문에 아주 휘청해버리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걸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래 이게 시간이 상당히 지난 다음에 될 거고 그때 가서 대비하면 되는 거지. 지금서부터 뭐 이걸 유가에다 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괜히 머리만 더 복잡해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법안이 나오고 했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그 경험적인 측면 이게 역할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에너지 대전환기에 있고 이 과정에서 온갖 이런 마찰이 막 일어나면서 유가도 지금 뭐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너지 관련해서 네. 말씀이십니까? 네, 이런 전기차 전환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 일단 뭐 이게 대세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대세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에너지 전환 이 부분도 대세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에너지로서 가야 되는 것도 또한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보더라도 대략 점유하는 비중이 4% 뭐 이 정도를 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혁명적인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보면 지금은 이제 이 가로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기로 다 돼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전기 이전에 가스등으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스등으로 했었는데 그게 한 3%에서 4% 정도가 딱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거의 모든 투자들이 다 가스등 쪽으로는 안 가고 다 전기등 쪽으로서 많이 몰리면서 이게 점유율 자체는 낮지만 성장하고 그 투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지금 기존에 보급돼 있는 자동차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바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바뀌는데 똑같이 보면 이제 한 4, 5% 정도 전기차가 전 세계 그 자동차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그 정도 되면 그 다음서부터 모든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다 전기차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지 내연 자동차 쪽은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조금 이제 그 보수하고 하는 쪽만으로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세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똑같은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이게 대세가 앞으로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도 여러 가지 계속해서 모델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기차와 관련해서 충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보다 더 개량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 작업들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이 대응 전략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1, fight.